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약 9%로 고령층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과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치매. 치매는 65세 전후부터 많이 발생하며 60세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치매는요, 다발성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능력의 문제가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야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은 100여 가지가 넘으며 그 원인 질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과 예후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암보다도 무섭다는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윤수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치매인데요. 이 치매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걸릴 위험이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매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고령 사회라는 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일 때를 이야기하고요.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소요되는 시간이 영국이 무려 5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이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매를 가리켜서 흔히 퇴행성 뇌질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연령에 따른 노인성 뇌질환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노인성 뇌질환은 제일 흔한 거가 뭐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이런 거를 제일 걱정하시게 되고요. 네.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점차 이런 뇌 질환이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매의 발생률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 질환이 다음에 많고 그다음에 파킨슨병의 순서대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치매가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짚어볼까요? 네, 치매라는 거는요.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와 같은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매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분류를 한 100가지쯤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저는 치매가 질환인지 알았는데 질환이 아니고 뭐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후군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경도 인지장애도 많이 들리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까 제가 치매는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경도 인지 장애는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인지장애가 아직은 조금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대로 일상생활은 유지가 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길눈이 어둡거나 단어 능력, 이해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이게 약간 일상생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일상생활 능력은 크게 문제 없이 혼자 스스로 유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1년에 한 12에서 15%가 치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받았다고 해도 모두 다 치매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5%가량은 또 정상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는 또 같은 건지도 궁금하고 일상 속에서 좀 헷갈리는 쉬운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헷갈리는 거는 아마 선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래 치매 아닌가 봐주세요라고 의심해서 오시는 경우에 선망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갑작스러운 의식의 혼란, 혼동 이런 걸 보이고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날짜,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증세는 보통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나타나고요. 또한 이게 헛것을 본다거나 잘못된 믿음, 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원인 질환이 해결이 되면 같이 좋아지는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 선망은 또한 인지장애가 있을 때 더욱 자주 동반하기 쉽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 종류 한 100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치매의 원인이 퇴행성 뇌질환이 가장 많고 그 퇴행성 뇌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 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은 사실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침착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인데 이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생겨서 경도인지 장애일 수도 있고 치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 이상 뇌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차 있지만 인지장애라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인지장애를 정상적인 그때는 인지장애가 아니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인 있나요? 퇴행성 뇌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 단백질이 침착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거는 혈관성 인지 장애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막히는 경우는 뇌경색, 터지는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인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로 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과적 질환이나 외상, 뇌종양, 뇌전증 등에 의해서도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아마 익숙하신 거는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또는 머리를 다쳐서 뇌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치매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매가 왜 늘 갑자기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그 특징이 서서히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 인지장애나 언어장애, 시공간 능력의 문제가 반복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서서히 진행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매가 서서히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인지장애는 뇌에 특별한 급소가 있어서 한 번 뇌경색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치매가 발생하면 보통의 나이보다 인지 기능이 더 저하되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초기 치매의 경우 일반적인 건망증과 혼동되기 쉬운데 건망증은 단서를 제공하면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치매는 경험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과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까 어머니 뵈니까 조금 요새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물건 같은 거를 좀 어디다 두시나 잘 모르시고 얼마 전에는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연락이 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이러신 지 한 2년, 3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신다거나 약속 장소에 가시기도 하나요? 예, 혼자서 자주 다니시는데 어머님 말로도 요즘에 이제 뭐 버스에서 내리시거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좀 있다고 그러시네요.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며 이외에도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고령일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생활 습관 역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환자분께서는 기억력 장애가 있어 보이고 약간 시공간 능력이 저하가 의심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그 외 피 검사, 그다음에 뇌 영상 검사 하고요. 아직 아마 초기 단계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에 따라 맞는 치료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과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신경심리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데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MRI 기반 뇌 영상 검사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PET-CT와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요새 별거 없으세요? 네네. 그 주위에서도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보면 예전처럼 그 뭐 깜빡깜빡 하던 거 없이 동일하게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기억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에요. 네. 다들 좋아하시죠? 네. 실수한 적도 없으신 거죠? 네, 기억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약속 같은 거 잊어버린다, 뭐 물건 흘리고 다닌다 막 그러셨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전 상태대로. 약도 지금 안 빼먹고 잘 드시죠? 네, 매일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단계가 경도 인지 장애인데 경도 인지 장애는 인지 기능이 이전보다 저하된 상태이지만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문제는 이 시기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분은요, 제 외래 깜빡깜빡 하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에 보니까 잠시 멍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뇌파 검사를 했고 뇌파 검사상 경련파가 있어서 지금 항경련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나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잘 팔로우만, 잘 경과관찰만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모든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치매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등장하면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치매는요,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뇌질환이고,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또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그 원인이 되는 이상 단백질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 약제가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제를 사용하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더 진행했을 때의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 또 그 외 가족적인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 치매. 하지만 초기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관리 또한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과 뇌 자극을 위한 꾸준한 두뇌 활동, 치매 예방의 시작임을 기억하자.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진단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치매로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게 선망인지 치매가 의심되는지 이걸 감별을 하고요. 치매가 의심된다 싶으면 자세한 혈액 검사를 하고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뇌 영상 검사를 합니다. 뇌 CT도 있고 MRI도 있고 MRI가 조금 자세하게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MRI를 찍는다고 해서 치매가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에는 반드시 뇌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뇌종양이나 뇌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요,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진행을 하면 이게 만성 퇴행성 뇌질환인지 그런 이게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 건지 감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의 진단에는 뇌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치매의 원인이 단 한 가지의 질환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때 한 번의 진단이 아니라 계속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병이 진행되어 가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약으로 또는 행동치료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뇌영상 검사를 통한 치매의 다양한 사례를 좀 사진으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자, 첫 번째 영상은요. 그 사진을 봐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혈관성 인지장애, 혈관성 치매라는 경우에는 이 영상에 보면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 부위 있죠. 네. 여기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위, 여기에 뇌경색에 있는 혈관성 인지장애 의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는 뇌 사진에 보면 이 리본처럼 위에 피질이 보이는데 유독 허옇게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허옇게 보이는 반대쪽과 비교하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위는 사진만 보더라도 이거는 첫 번째로 혹시 크루스펠트 약호병, 예전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을 의심하게 하는 뇌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수막종인데요. 이게 커서 한 번에 수술을 하지 못할 만큼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나왔던 경우이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사실 내과적 질환인 간 경화가 있던 분이 이 인지장애로 내원하셨고 머리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기저에게 허옇게 보이는 간뇌 렌즈핵 변성을 보였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뇌 위축에 대한 거입니다. 요새 알츠하이머 치매하면 해마 위축이 있다고 하던데 해마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노란 화살표가 해마를 가리키고요. 이분의 연세가 60대 초반이었으니까 60대 초반 연세에 비해서는 해마가 위축이 보였고 이분에서는 아밀로이드 펫이 양성이었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분은요. 여기가 눈이고 코고 입이에요. 여기가 뒤통수고 옆모습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뇌 실질은 이렇게 회색으로 관찰이 됩니다. 두개골 안쪽으로 이 회색이 여기는 담뿍 차 있는데 이 앞에는 뇌 위축이 있죠. 회색 부피 자체가 좀 줄어 있는 앞쪽 뇌 위축을 보이는 전두축두 치매 환자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 실질은 회색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뇌에 비해서 왼쪽 뇌에 위축이 있고 특히 측두부를 보게 되면 이 위축이 오른쪽보다 왼쪽 뇌는 훨씬 더 심하고 심지어 종이장까지 이렇게 얇게 위축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MRI를 찍으면 전부 다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경과 관찰을 보아야 하는 병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초기에는 위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심지어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위축 패턴이 양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두 번째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 유리소체 치매라고 한다면 두 개는 MRI만 가지고 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는 해마 위축이 더 심하다 이런 게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치매 치료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경련으로 인한 인지장애라고 한다면 치료는 항경련제일 겁니다. 만약에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한 경우라면 수술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 경화의 문제라면 간경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제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는 병이 진행했을 때는 NMDA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2024년 11월 말에요. 이 뇌의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을 없애주는 항체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씩 병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을 쓰지 않고도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치료하는 법도 있다고요. 네, 약물의 사용을 좀 꺼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인지중재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지장애 초기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우리 훈련하기 위해서 아령 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머리가 녹슬지 않게 머리 운동을 하는 것을 인지훈련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위험 감소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이 권유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책으로 하는 공부를 많이 권유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언어 장애 있는 경우에는 글씨가 크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 동화책 이런 걸 크게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그날 일을 길기로 작성을 하는 거 이런 인지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신체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열심히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머리에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의 신체 활동을 다음과 같이 권유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이거를 환산을 하면 주 5일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이런 게 모두 좋습니다. 또는 이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이 반드시 노인에게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밴드 체중 이용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균형 및 유연성 운동을 해야 낙상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이 신체 활동 자체를 이렇게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매 원인이 혈관성 이상, 그러면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이럴 때 보행장애를 동반할 수 있죠. 그다음에 파킨슨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한테 생기는 노쇠 문제 때문에 행동에 이제 운동하는 거에 약간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치매의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또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 개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1월 30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 레카네맙, 레캔비입니다.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도나네맙이라는 약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를 지우는 약은 이 레카네맙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좀 어땠나요? 이게 가장 좋은 치료 같으면은요, 환자분이 방문했을 때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행 자체를 조금 늦추는 약입니다. 이전에 이제껏 저희가 사용하는 경구 제제는 증상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장애나 일상생활 능력 정도를 조금 좋게 하는 거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은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인지 장애를 늦출 수 있다는 거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어서 FDA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낮추게 되느냐? 이런 약을 주입했을 때 약 1년 반의 경과를 걷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한 27% 정도 그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늦춰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CDR Sum of Box라고 하는 그 인지 마커가 있는데 그 마커의 점수에 따르면 한 1년 반 정도의 0.45점 더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연구가 지나서 FDA 공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3년짜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전히 이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인지 기능은 저하를 보입니다. 그러나 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보다는 역시 아까 1년 반에서는 0.45점이라고 했지만 지금 0.95점 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사용에도 이 약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에 되도록 빨리 이 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럼요.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약물 주입 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주사도 1시간이나 걸쳐서 길게 맞아야 되고요. 이 주사를 맞다가 아나필락틱 샥, 주사 과민증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우한, 발진, 메스꺼움, 혈압 상승, 혈압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항체 치료를 받다 보면은요 뇌 안에 뇌 부종이 생기거나 뇌 출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야 돼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뇌 영상을 촬영해서 뇌 부종이나 뇌 출혈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사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첫 번째 환자 사례는요. 이분은 81세 여성분이십니다. 2024년에 제 외래를 방문하셨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자꾸 동작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니까 내가 들었던 말을 잊는다. 그리고 물건 이름도 잘 되지 못한다. 기분이 좀 처진다라고 하셨고요. 오기 한 2-3달 전에는 딸하고 약속을 오후에 했는데 오전부터 기다리는 이게 조급증인지 기억장애인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가서 왜 식사 시간이 아닌데 밥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하는 인지장애, 또 처음에는 기억력 장애 있다가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분이 좀 처지고 이런 무드 이상이 보였기 때문에 자세한 인지 기능 검사를 했고 인지 검사상에서 보면 기억력, 시공간 능력, 집행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조금 연세와 교육 정도에 비해 떨어져 있었습니다. 뇌 MRI 소견을 보면은요, 이런 회마의 위축이 있었고 이게 얼굴이고 뒤통수인데 머리 뒤통수에 있는 쪽에 뇌의 위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임상적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의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아밀로이드 펫을 해봤더니 양성 소견입니다. 아밀로이드 펫의 음성과 양성을 보여드리면 이게 음성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지처럼 보이면 나뭇가지처럼 보이면 아밀로이드가 없는 거고 아밀로이드가 없으면 알츠하이머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나뭇가지에 눈 쌓인 것 마냥 뇌 피질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이건 아밀로이드가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물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 훈련 권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밀로이드 지우는 약제가 들어왔을 때 약물 사용을 권유드렸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약물 치료는 하지는 않았던 경우입니다. 자, 이 환자가 2024년 2월에 처음 오셨을 때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MMSE라는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MMSE라는 거는요. 30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27점, 1년이 갈수록 2년이 가면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또 다른 환자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대개는 치매라고 하면 연세가 많이 드시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연세가 더 드셔서 70대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나이가 젊으신 분이십니다. 50대 여성분이셨고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줄을 따라 읽지 못하고 요 줄을 읽다가 느닷없이 다른 줄의 글자를 읽게 되어서 글 읽기가 책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오셨습니다. 칸 안에 가계부 적을 때 숫자를 맞추어 적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냄비를 가스레인지 중앙에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잘 맞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눈앞에 있는 물건을 잘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공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경과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 때 뭔가를 빠뜨리는 기억력 장애가 생겼고 이야기할 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언어 장애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뇌 MRI를 찍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위죠. 이게 두정엽 부위입니다. 뇌 안에 시공간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뇌는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위축되어서 이게 부피가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6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보다 한 10살쯤 많으신 다른 분의 여성분의 머리 사진을 보면 이렇게 뇌가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이 되어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분의 특징은 시공간 능력 저하로 생겼던 경우이고 이분은 아밀로이드 펫 양성이어서 역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았고 모든 인지기능 검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니까 증상만으로는 이게 치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평소에 좀 본인이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대개는 진압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십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보다 아마 더 많은 거는 내가 물건을 어디 둔지 모른다, 현관 비번을 잃어버린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거 잊어버린다, 불 끄는 거 잊어버린다, 수도 꼭지 잠그는 거 잊어버린다. 사소한 일들을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면 한번 경각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찍 이런 상태를 지각하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위험인자만 잘 관리를 해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2024년에 란셋 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만 해도 치매 위험 인자를 45%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네. 특히 중년기를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보통 대사성 이상 질환이잖아요. 이런 걸 잘 조절하고 음주, 흡연 이런 걸 끊고 그다음에 혹시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 착용을 하고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거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노년기에 보면은요, 사회적 고립이 참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력 손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친구들,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OX 퀴즈 질문인데요.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그건 X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면 누구나 다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노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매가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치매 예방 인자에 대한 거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는 없었지만 수두증의 경우는 그 머리 안에 찬 물을 빼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치료를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아직은 그 치료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효과가 그래도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치료하고 연구해야 할 분야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사는 증상이 눈에 보일 때 받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사실은 치매는이라면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 저하 아니면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자꾸 단어를 못 댄다든지 이해를 못 하든지 이런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인지 장애가 보이면 일찍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난청이 계속되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난청이 있어도 치매가 아니신 분을 뵀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난청 자체가 치매 위험 인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방문을 하셔서 난청이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받고 보청기 착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은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제 무드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죠. 무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지기능 평가를 하면 점수가 매우 낮아서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잊어버리는 것 같긴 하는데 일상생활에 문제 없고 그런 대로 기억을 잘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독고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옆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시니까 알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경과 관찰을 해보면 인지 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다가 어느덧 인지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래서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어머니가 최근 들어 혼잣말을 좀 자주 하시고 또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건망증이 심해졌다. 나이가 들면 좀 깜빡깜빡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반복적이고 자주 생긴다면은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치매가 처음부터 치매로 가는 게 아니라 경도 인지 기능 저하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치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는 내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치매는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정하는 만큼 환자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윤수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물리치료사 박은수입니다. 어깨뼈의 근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팔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동작 중 팔을 이용해 물건을 들거나 팔을 위로 올리는 등의 동작에서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깨의 움직임이 아닌 어깨의 근력 강화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물병을 이용한 시러그 앤 디프레션 운동입니다. 어깨뼈의 올림과 내림 동작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위, 아래 근육을 같이 써서 균형을 맞춰 이로 인해 처진 어깨와 올라간 어깨를 교정시켜주고 비대칭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시작 자세는 서 있는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넘을 만큼 벌려주시고 허리를 바르게 펴신 다음 물병을 잡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턱을 살짝 잡아당겨 주시고 어깨를 천천히 귓볼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3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어깨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이 느낌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어깨를 올릴 때는 귓볼 방향으로 으쓱하듯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깨를 내리게 될 때는 가슴을 하늘 방향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물병을 이용한 프론 Y 레이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뼈를 아래 안쪽으로 강화시켜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병을 2개 준비해 주시고 작은 베개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운동은 엎드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이마를 베개에 살짝 기대어 주세요. 그런 다음 턱을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준비한 물병을 손에 쥐고선 머리에서 45도 정도 벌려주세요. 물병이 위로 올라가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천천히 팔을 이용하여 올려주세요. 3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어깨를 으쓱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팔을 너무 과도하게 머리 위까지 올려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허리의 반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물병을 이용한 프론 T 레이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뼈의 안정화를 만들어 회전근개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한 물병을 팔 옆으로 벌려서 T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팔을 들어주세요. 든 다음에 3초간 유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팔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원하는 근육을 키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고 허리 반동을 이용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프론 W 레이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등의 중앙부 근육을 강화시켜 등을 모아주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준비하신 물통을 들고 이마를 베개에 살짝 기대어 주시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옆구리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W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 방향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3초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운동을 할 때는 특히 등의 전체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목에도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은 곽인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목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꼭 턱을 잡아 당겨주고 힘을 빼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프론 Y W 레이즈 운동입니다. 준비한 물병을 들고 머리에서 45도 정도 팔을 벌려주세요. 천천히 팔을 들어줍니다. 그럼 Y자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W 모양으로 가주세요. 이때는 팔꿈치가 몸통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간 유지하시고 다시 Y자로 돌아오신 후에 팔을 내려주세요. 이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면은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으므로 물병 무게 0.5kg 정도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좀 더 강한 운동을 원하신다면 1kg나 2kg까지만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어깨뼈가 튼튼해지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세도 개선이 됩니다.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깨뼈의 근력 강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건강 플러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